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인문예술편 7번째 지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식 수능 식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식이죠. 네. 자, 암기식 수능, 암기식 국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국어가 사실 아니죠. 가짜 국어입니다. 가짜 국어.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이전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대부분 신에게 바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자, 일단은 15세기 이전 유럽이죠. 여기서 만든 거는 종교적 목적이 강했다. 자, 하지만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에 두드러진,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종교적 목적, 여기서는 인간 중시. 그때 어떻게 됐다? 인쇄술의 발달이 있었다. 그리고 악보가 보편화됐다. 대중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이 음악이 종교적 목적뿐 아니라 그럼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미학적 기쁨, 즐거움까지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기능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변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 우선 현대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체계의 사성부 짜임새가 이 시대에 확립되었다. 네, 어떻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거가 이른바 사성부 짜임새라고 하는데요. 자, 이 르네상스 시기에 확립이 됐다 이겁니다. 르네상스 이전 중세의 유럽. 자, 이번에는 뭐야? 르네상스 이전 중세가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기본 성부로 대부분 3개가 사용이 됐는데,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낮은 음역인 베이스가 추가된 사성부. 자, 그러면 베이스가 제일 낮은데요. 자, 이것이 추가된 것이 바로 사성부가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가 없으면 3, 있으면 4가 되겠네요. 자, 그렇고 3성부 음악과 함께 사용했다. 그럼 역시나 이제 4성부도 있고 3성부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4개의 성부 중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4성부 음악을 호모포니라고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럼 개념에다가 이름에다가 그 뜻을 입혀봅시다. 자, 뭐라고요? 소프라노가 중요성을 지닌다. 즉 얘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배경, 즉 반주만을 연주한다 이런 얘기죠. 자,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4성부 음악을 폴리포니라고 한다 이거죠. 네. 자, 한편 폴리포니라고 하는 거는 위에 호모포니하고는 성격이 어떻다? 정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어떻게? 이쪽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식 국어라고 하더라도 대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호모포니하고 폴리포니는 서로 반대. 르네상스 초기에는 호모포니의 짜임새가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의 짜임새가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초기에는 호모, 그 다음에 15세기 말에는 어떻게? 폴리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긴 것과 관련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 자, 여기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옮겼대.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동시 울리는 걸 좋아했어. 근데 이제 개별을 좋아한다 이거죠. 자, 주선율이 명확하여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 수월했던 호모포니. 그죠? 소프라노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소리로 혼자 주인공처럼 얘기하니까, 노래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겠죠. 그죠? 네. 따라 부르기도 쉽겠죠. 자, 한편 달리 폴리포니 음악은 각 성부들의 음악이 동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부르기가 어려웠다 이거죠. 전문 성가대가 주를 불렀다. 네. 한편 폴리포니 음악이 유행하면서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에 선율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모방기법이 발달했다. 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돌림노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돌림노래식으로. 그렇지. 자, 이렇게 된 게 돌림노래. 자, 르네상스 음악에서는 각 성부의 음악 음정 관계도 변화됐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음정 관계.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음정이란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 네. 도레미 이렇게 쓰면 도미 뭐 이것이 이제 음정이라고 하나 봅니다. 자, 음정의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한 두 음 사이의 음의 개수래요. 자, 음정의 도수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뭐라고? 두 음을 포함한 두 음의 사이의 음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 있죠, 그죠? 도레미파솔. 그러면 두 음 사이에 도와 솔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음이 있다, 그죠? 자, 그러므로 5도가 된다 이거죠. 도레미파솔 이렇게 해서. 자, 15세기 중엽 이전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1, 5, 8도 음정만을 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이를 주로 썼다. 자, 이번에는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이렇게 1, 5, 8도만 협화 음정으로 보고서는 주로 썼는데, 자,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전파되면서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3, 6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158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3도랑 6도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하게 됐다. 자,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이면 3도 음정이므로 그러므로 15세기 중엽 이전의 대륙에서는 이를 불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 이후에는 이러한 음정을 자주 사용하게 됐다. 같은 얘기죠. 자, 한편 15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파버든이라는 3성부 연주 방식이 유행을 했다. 자, 파버든 악보는 가운데 성부만 기보되어 있고 나머지 성부는 기보되어 있지 않았다. 자, 근데 왜 그럴까요? 파버든 악보라는 게 있는데 가운데 성부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답니다. 자, 이처럼 기보되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파버든은 그래서 즉흥 연주라고 부른다. 파버든에서 기보되지 않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와 일정한 음 간격을 두고 높거나 낮게 연주가 됐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 기보되지 않은 쪽은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 성부와 일정한 음 간격을 두고 높거나 또는 낮게 연주가 됐다 이겁니다. 높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의 4도 위의 음으로 연주되었다. 네. 자, 높은 성부 어떻게? 가운데 성부의 4도 위의 음으로 연주되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성부의 음이 도레미 이렇게 된다면 높은 성부의 음은 바솔라로 연주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직접들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이 유럽 대륙에 전해져서 포브르동이라는 연주 방식이 나타났다. 자, 이 포브르동은 파버든과 달리 악보에 6도 또는 8도의 음정인 두 성부만 적혀 있고 가운데 성부는 역시 적혀져 있지 않은데 가운데 성부는 높은 성부의 4도 아래, 그러면 이제 높은 성부의 4도 아래 음정으로 연주가 됐다. 각 성부는 이처럼 긴밀한 음정 관계를 이루며 연주됐기 때문에 세 성부는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비슷한 음의 길이를 갖게 되었다. 자, 가장 높은 성부가 8분 음표로 연주되면 아래 두 성분도 같은 길이로 연주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읽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식으로 했다, 이렇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자, 중요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또한 그 르네상스 시기에는 무지카 픽타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대요. 무지카 픽타. 신기한 이름이. 자, 음들을 변형하여 연주하는 원칙을 가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사도의 예방이래. 이름도 특이하군요. 자, 사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야. 자, 그러면 온음이란 게 뭔가 봤더니 여기 밑에 보세요. 장음계에서 미파, 시도 이외에 장이도 음정을 말한대요. 두 개의 반음을 가진 음의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사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를 완전 사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도레미파까지가 사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온음이 둘이다. 그럼 온음이 둘이다, 그죠? 그리고 반음이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완전사도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온음이 셋인 경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지워볼게요. 여기 자, 온음이 셋이래. 하나 둘 셋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파, 솔, 라, 시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파랑 시 사이에 온음이 3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온음이 셋인 경우를 증사도라고 하는데, 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파와 시 사이에는 온음이 셋이므로 증사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 르네상스 음악가들은 증사도가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대요. 자, 얘는 불안정해. 그래서 파와 시를 함께 연주해야 될 때, 파하고 시하고 이것을 함께 연주해야 될 때는 시를 반음 낮춘답니다. 자, 어떻게 낮추는지 안 나왔어요. 완전 사도로 바꾸어 연주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반음을 낮추면 어떻게 된다? 완전 사도가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완전 사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사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가 완전 사도죠. 그러면 이제 시를 낮췄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1개 들어가는,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사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경시되었지만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음이나 가락을 표현하는 가사 그리기 기법이 유행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르는이라는 가사는 낮은 음에서 점차 높은 음으로 표현됐다 이거죠. 그럼 말 그대로 이 가사를 그려주는, 그죠? 예, 음이나 가락이 가사를 그려주는 이런 방식의 작곡이 유행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방식들은 음악을 통해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점들, 뭐 초기와 중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있기 전과 있은 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 이제 이런 것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 지문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음악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이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제 답정너식으로 글을 읽기,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의 짜맞추기식으로 이해를 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배경 지식이 별로 없고 또 이제 음악에서 음악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음악 이론이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읽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